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천사 같은 손녀가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예쁜 공주 드레스를 모두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남자아이 옷만 입겠다고 한다면요. 그저 우리 손녀가 씩씩하게 자라려는 시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쩌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의 주인공 김영자 씨도 바로 이렇게 성격이 급변한 손녀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지나치게 어른스러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떨듯 두려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영자 씨는 손녀를 씻기다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화목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옷 속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그 여린 피부 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거절당한 드레스 한 벌에서 시작된 한 가정의 폭풍우 속으로 김영자 씨의 시선을 따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2살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한 후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손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외손녀 지안이는 이제 막 5살이 되었는데 마치 도자기 인형처럼 맑고 고운 아이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사르르 녹곤 했지요. 지난 주말 저는 백화점에 들러 지안이에게 줄 신상 디즈니 공주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꿈결 같은 분홍빛 보라색 드레스였는데 반짝이는 스팽글이 은하수처럼 수놓여 있었고 원단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랐습니다. 지안이가 이걸 입으면 분명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요정 같을 거라고 상상했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선물 쇼핑백을 들고 딸 소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안이는 여느 때처럼 제 품으로 달려와 할머니 하고 달콤하게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저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보물이라도 보여주듯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아, 할머니가 뭐 사왔게? 지안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하지만 쇼핑백 안에 담긴 그 화려한 공주 드레스를 확인한 순간 아이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더니 서서히 꺼져버렸습니다.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만 꽉 쥐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마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의 바르지만 5살 아이답지 않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럼 일단 넣어두자. 나중에 지안이가 입고 싶을 때 입으면 되지. 딸 소연이가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요새 자기 주장이 좀 생겨서 그런지 치마나 인형 같은 거엔 통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안사돈인 이옥순 여사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들고 나오며 웃음 띤 얼굴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유, 사부인, 지안이를 너무 예뻐하셔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안이가 바지 입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게 훨씬 보기 좋던데요. 여자애라고 꼭 공주처럼 입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어서 저도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일시적인 취향 변화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딸네 집에서 지내면서 겉보기엔 지극히 정상적인 사소한 일들이 마치 깃털처럼 제 마음을 간지럽히며 불길한 예감을 쌓아갔습니다. 지안이는 지나칠 정도로 얌전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블록놀이가 끝나면 즉시 정리함에 칼같이 정돈해 넣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편식이라곤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작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마치 작은 어른처럼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해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매우 자애로운 어른처럼 보였고 며느리인 제 딸 소연이에게도 살갑게 대했으며 사위 민호에게는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고부 갈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60평생을 살아온 제게는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때 소연이가 생선조림을 내오면 안사돈은 가장 살이 통통한 뱃살 부위를 집어 저와 소연이 그리고 사위 민호의 밥그릇에는 척척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안이에게만은 살은 적고 가시가 많은 꼬리 쪽 부위를 떼어주더군요. 제가 민망해서 제 몫의 생선살을 지안이에게 덜어주려 하자 안사돈은 웃으면서 말렸습니다. 애들은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배탈 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쓴맛도 좀 보고 고생도 해봐야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는 법입니다. 딸 부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젓가락으로 그 보잘것없는 생선살을 조심스레 발라먹을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안이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소파에 물감을 묻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걸레를 가지러 가려는데 안사돈이 이미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쪼그리고 앉아 물티슈로 지안이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몇 번이고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죠. 지안아, 소파가 더러워졌네. 그치? 지안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못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엔 실수 안 하려면 반성을 좀 해야겠지? 안사돈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가서 딱 10분만 앉아 있자. 우리 지안이 착하지. 다음에 그림 그릴 땐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안이는 군말 없이 제 발로 구석으로 걸어가 의자 위에 올라앉아 벽을 보고 돌아앉았습니다. 그 작은 등은 뻣뻣하게 굳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와 민호는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고도 눈빛만 교환할 뿐 그 기이하고도 부드러운 체벌에 이미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소연이는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보세요. 시어머니 교육법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절대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데도 애가 저렇게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저는 벽을 보고 앉아있는 그 작은 뒷모습과 평화로운 거실 풍경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살 아이가 단순히 취향 때문에 그 예쁜 드레스를 거부할까요? 자애로운 할머니가 무심코 손녀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건너뛸까요? 활달해야 할 아이를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이 과연 성공적인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완벽한 가정의 껍질 아래 무언가가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다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느꼈던 것이 막연한 위화감이었다면 며칠이 지난 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녀 지안이는 지금 거대한 무형의 압력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이는 너무나 착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요. 식탁 위 과일 바구니에는 늘 싱싱한 딸기나 체리 같은 비싼 과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비타민C 보충해야지 하며 가족들에게 과일을 권했습니다. 사위에게는 제일 큰 딸기를, 제 딸에게는 제일 붉은 체리를, 그리고 손님인 저에게도 좋은 것을 골라주었죠. 하지만 지안이는 절대 먼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소파 구석에 앉아 우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죠. 어른들이 다 먹고 나서야 안사돈은 가장 작거나 무른 과일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자, 지안이 이거 먹어라. 애들은 단 거 많이 먹으면 이 썩어.
지안이는 두 손으로 그걸 받아들고 모기만한 소리로 고맙습니다.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남은 과일 하나가 엄청난 은혜라도 되는 것처럼요.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실수에 대한 지안이의 강박적인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놀 때였습니다. 지안이가 꽤 근사한 성을 만들었길래 제가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안이 정말 대단하다. 성이 너무 멋진걸. 제 칭찬에 지안이는 제 나이 또래다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실수로 옆에 있던 블록 조각 하나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나자마자 아이의 미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지안이는 만들던 성을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가 떨어진 블록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달려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빠르게 뇌까렸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고작 블록 하나 떨어진 것뿐인데 아이는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는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지안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블록이 그냥 미끄러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걱정스러운 관찰 결과를 다시 딸 소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아, 지안이가 너무 예민하고 긴장해 있는 것 같지 않니? 실수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 이번에는 소연이도 침묵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듯 했죠. 엄마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전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예절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키즈 카페에 갔는데 다른 애들은 미친 듯이 뛰어노는데 지안이만 제 옆에 가만히 앉아서 옷도 안 더럽히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은 딸이 얌전해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소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얌전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딸의 그 말이 모든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감히 원하지도 못하고, 감히 틀리지도 못하고,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나이를 초월한 그 어른스러움은 훌륭한 가정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5살 아이의 천성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은 사람은 바로 겉으로는 인자해 보이지만 실상은 뒤틀린 규칙으로 제 손녀를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안사돈 이옥순이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사위와 함께 시어머니의 문제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막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늘 온화하세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요. 항상 아이는 때리면 안 된다. 사랑과 이치로 가르쳐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안이를 때리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가장 고단수의 통제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과 훈육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매일매일 가해지는 정신적 압박은 그 어떤 폭력보다 치명적입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를 박탈당하게 만드니까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딸을 보며 저는 더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사돈과 지안이 단둘만 있을 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안사돈 이옥수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소연이가 있을 때는 완벽한 할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자상하고 인내심 깊으며 지안이를 끔찍이 아끼는 척했죠.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련하게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 같았고 제 손녀 지안이는 훈련 잘 된 아역 배우처럼 할머니의 연기에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 물었습니다. 지안아, 할머니가 잘해주셔? 지안이는 즉시 고개를 들고 기계적으로 훈련된 듯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암기한 대사를 읊듯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저한테 제일 잘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놀아주세요. 대답이 너무 빨랐고 너무 표준적이었으며 너무 완벽했습니다. 수천 번 연습한 대사처럼요. 억지로 웃는 인매와 달리 빛을 잃은 아이의 눈동자를 보며 저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가슴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전환점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억눌린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옆방 지안이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소연이가 악몽을 꾼 지안이를 안고 달래고 있더군요. 괜찮아, 아가, 엄마 여기 있어. 꿈일 뿐이야. 지안이는 엄마 품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웅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지안이 말 잘 들을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제가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안사돈이 장을 보러 나가고 딸 부부가 출근한 틈을 타 저는 지안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방에서 저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길이 멈춘 곳은 책상 구석에 놓인 스케치북 더미였습니다. 맨 위의 것을 집어 넘겨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해, 꽃, 동물 같은 천진난만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뒤로 넘기다 보니 제 숨이 턱 멈추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림에서는 삐뚤빼뚤 서툴렀지만 그 내용은 어른이나 이해할 법한 소름 끼치는 은유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저와 소연이 그리고 지안이로 보이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기괴한 검은 형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했지만 짐승 같은 날카로운 손톱과 귀밑까지 찢어진 입에는 뾰족한 이빨이 가득했습니다. 눈은 까맣게 칠해져 마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마녀 같은 모습이었죠. 가장 저를 전율하게 만든 건 그 마녀가 입고 있는 보라색 꽃무늬 조끼였습니다. 그건 바로 어제 안사돈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끝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세상은 알록달록해야 마땅한데 아이는 가장 검은색으로 자신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를 그려놓았습니다. 이건 환상도 동화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게 보내는 소리 없는 절망적인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휴대전화로 그 그림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아무도 손댄 적 없는 것처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방을 나와 벽에 기대서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아이의 공포심만 증명할 뿐 안사돈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니까요. 지안이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그쳐 물으면 겁먹은 아이는 더 깊은 껍질 속으로 숨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그 그림은 모든 의혹을 꿰는 열쇠였습니다. 드레스를 싫어하던 모습, 지나친 어른스러움, 식탁에서의 침묵, 실수에 대한 공포, 그리고 보라색 조끼를 입은 마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거실에서 TV를 보는 안사돈에게 달려가 그림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성의 끈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녀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잡아뗄 것이고 효자 사위와 착한 딸도 쉽게 믿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안사돈의 학대가 언어적인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 부부가 회사 일로 잠시 외출해야 했고 집에는 저와 안사돈, 지안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만화를 보고 있는 지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할머니랑 목욕할까? 지안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파에서 뜨개질하던 안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부인,
쉬세요. 제가 씻길게요. 제가 늘 해줘서 익숙해요. 저는 웃으며 하지만 단호하게 지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좀 쉬세요. 제가 우리 지안이랑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려고요. 욕실 문을 잠그자 따뜻한 조명과 수증기가 바깥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안이를 욕조에 앉히고 씻겨주는 척하며 수십 년간 교사 생활로 단련된 예리한 눈으로 아이의 몸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목, 등, 종아리. 깨끗했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죠.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그 그림은 그저 낙서였을까? 안도와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가라앉으려던 찰나, 물속에서 오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가냘픈 팔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안이의 왼쪽 팔을 물 밖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겨드랑이 안쪽, 가장 살이 연하고 약한 그곳에 손톱 크기만한 멍 자국. 몇 개가 희미하게, 푸르딩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톱으로 살이 꼬집혀 비틀린 꼬집힌 자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내색하지 않고 팔을 닦는 척하며 오른쪽 팔도 들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색이 좀 더 옅어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시선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허벅지 안쪽, 남들 눈에 절대 띄지 않을 은밀한 곳을 살피자 신구, 가 교차하는 비슷한 멍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 상처들은 하나하나가 불에 달군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위치가 너무나 교묘하고 은밀했습니다. 겉보기엔 인자한 그 여자가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 가장 연한 살점만 골라 손톱을 박아 넣은 것입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새디즘이자 은밀하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5살 아이를 길들여온 악랄한 통제였습니다. 저는 지안이를 욕조에서 꺼내 큰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이 작은 몸에 얼마나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상처와 공포가 숨겨져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아.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해봐.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지안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더니 놀란 새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개를 필사적으로 저으며 눈물을 참아내더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제가 부딪힌 거예요. 수백 번 교육받은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지안아, 무서워하지 마. 저는 아이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아무도 널 괴롭힐 수 없어. 말해봐.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랬니? 친할머니라는 단어에 지안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더니 억눌러왔던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안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돈만 축내는 애물단지라고, 딸이라서 쓸모없다고, 만약 때린 거 아빠 엄마한테 말하면 다시는 아빠 엄마 집에 못 오게 한댔어요. 다 쫓아낼 거라고. 할머니, 저 아빠 엄마 못 보는 거 싫어요. 착하게 굴게요. 말 잘 들을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엾은 손녀를 부서져라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멍이 드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입을 다물고 희생해야 가정이 지켜진다고 믿게 만든 그 악독한 세뇌. 안사돈 이옥수는 제 손녀의 육체를 학대했을 뿐 아니라 정신에 가장 잔인하고 무거운 족쇄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딸 부부가 스스로 깨닫길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여자의 자애로운 가면을 벗겨버리고 피 묻은 진실을 모두의 눈앞에 들이밀어야 했습니다. 지안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안사돈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여유롭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시끌벅적한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평온하고 따뜻한 풍경이 욕실에서 목격한 어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역겨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지안이 잠들었어요? 애가 외할머니를 참 따르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 앞으로 걸어가 휴대전화 화면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방금 찍은 지안이의 여린 살결에 남은 시퍼런 멍 자국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이옥순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충격, 당황, 그리고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녀는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사돈이 그저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5살 배기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손을 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말 조심해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그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애가 놀다가 부딪힌 거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부딪혀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부딪혀야 옷으로 가려지는 팔 안쪽이랑 허벅지 안쪽에만 골라서 멍이 듭니까? 우리 지안이가 무슨 무술이라도 합니까? 제 추궁에 그녀가 뒷걸음질 칠 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과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감도는 살벌한 공기를 감지한 사위 민호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이옥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호야, 잘 왔다. 내 장모가 노망이 났나 보다. 지안이가 어디서 부딪혀 온 걸 가지고 내가 때렸다고 뒤집어 씌우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며 애를 봐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소연이와 민호는 당황하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변명도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과 사위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봐라. 소연이는 사진을 넘겨보다가 낯익지만 애써 무시해왔던 상처들이 딸의 몸 곳곳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사진을 보고도 여전히 어머니를 변호하려 하더군요. 장모님, 이건 정말 지안이가 실수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안이 방책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에 찍힌 10분간의 악랄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던 지안이를 향해 이옥순이 쏟아낸 저주였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 계집의 눈물은 똥물이야. 명심해라. 넌 여자야. 평생 죽은 듯이 말 잘 듣고 참으면서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아무도 너 안 걷어줘. 그 표독스럽고 저주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딸 부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소연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던 자신의 배려가 딸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음을, 자신이 방관자이자 공범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호 역시 낯설지만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침묵을 깼습니다. 자, 누가 또 말해보게. 이게 그저 옛날 방식이고 다 아이 잘 되라고 한 거라고. 저는 떨고 있는 딸을 안아주고 넋이 나간 이옥순과 사위 김민호에게 통보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지안이는 내가 데려가서 키운다. 누구도
내 손녀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둘째, 사돈 어른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주세요. 셋째,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24시간 주겠네.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사는 아들이 될 건지, 처자식을 보호하는 가장이 될 건지 결정하게.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게. 만약 답이 틀리면 내 딸과 손녀 데리고 떠날 거네. 그리고 이 증거들 들고 경찰서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든 자네 회사든 가서 다 폭로할 거야. 내 손녀 억울함은 내가 풀 거니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오열하는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의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은 우리 모두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제 품에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엄마야. 라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안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보니 이옥순 여사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손님방은 비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위 민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핏발선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깊이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옥수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남동생 둘이 있었고 집안의 모든 좋은 것은 동생들 차지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야 했죠. 18살 때 남동생 집 장만해줄 돈이 필요했던 부모님은 소 한 마리와 돈 몇 푼을 받고 그녀를 옆마을로 시집 보냈습니다. 첫 아이로 딸을 낳자 시집살이는 지옥이 되었고 아들인 민호를 낳고서야 겨우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아들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포 속에 사셨어요. 저한테 모든 걸 거셨고 저에 대한 집착, 누나에 대한 무시, 지안이에 대한 학대까지 그 모든 게 본인이 겪은 차별과 도구화된 삶의 고통에서 비롯된 겁니다. 민호는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이를 진심으로 예뻐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가 가끔 돈 없는 말을 할 때도 제가 겁쟁이라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육아와 살림을 다 해주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어서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공범입니다. 30대 가장이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인생 딱하고 가여운 거 인정하네. 하지만 과거의 불행이 오늘날 남을 해칠 권리는 아니야. 더군다나 자네가 가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할 핑계는 더더욱 안 되고, 자네가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거역 못하는 동안 자네 아내와 딸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했어. 소연이는 자네 아내지 어머니 비위 맞추는 도구가 아니고, 지안이는 자네 딸이지 어머니 화풀이 대상이 아니네. 진짜 남자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위협받을 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게 설령 내 부모라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머니의 상처는 자네가 효도로 치유해드려. 그 상처를 죄 없는 손녀에게 대물림하지 말고. 제 말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저와 아내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민호의 각성은 가정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옥순과의 문제는 더 복잡했죠. 그녀는 시골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면 돌파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말에 지안이를 데리고 다 같이 시골집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시골집 마당. 늙은 감나무 아래 앉아있던 이옥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습니다. 저는 지안이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다가가 감나무를 가리키며 짐짓 모르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이 나무 사돈 어릴 때
아버님이 심으신 거라면서요? 그녀가 흠칫 놀라자 저는 지안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안아, 너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니? 동생들 뒤치다꺼리 다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밭일하고 근데 닭다리는 늘 동생들 차지였대. 학교도 동생들 때문에 못 다니고 희생하셨지. 그래서 할머니는 다짐하셨대. 내 자식은 절대 무시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억척스럽게 아빠를 키우신 거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우리 지안이도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셨던 거야. 방식이 좀 서툴러서 그랬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다. 제 이야기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한설인 인생을 알아주는 위로였습니다. 이옥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맏딸의 서름, 희생, 그리고 공포. 제가 그 딱딱한 껍질을 건드리자 그녀는 어린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 원망, 그리고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지안이에게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할머니가 마음의 병이 나서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눈물이 나나 봐. 내가 닦아드릴래? 지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자 이옥순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돕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안사도는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아들이 마련해준 근처 아파트에서 지내며 국 한 그릇 식지 않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심리 상담을 다니며 어머니의 어린 시절 상처를 보듬는 진짜 아들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안사도는 노인복지관에서 민요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60년 묵은 한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가장 기쁜 건 지안이의 변화였습니다. 심리치료와 사랑 속에서 아이는 다시 활달함을 되찾았습니다. 반년 뒤 지안이의 6번째 생일날 저는 하늘색 원피스를 선물했습니다. 지안이는 선물을 열어보더니 1년 전과 달리 그 옷을 들고 할머니 이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입으면 예쁠까요? 모두가 긴장한 순간 이옥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쓰다듬으며 젖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쁘지? 우리 지안이는 뭘 입어도 예뻐. 지안아, 앞으로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어. 공주가 되고 싶으면 공주하고 여왕이 되고 싶으면 여왕해. 할머니가 다 응원할게. 지안이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거실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펄럭이는 치맛자락은 마치 자유롭게 피어난 꽃잎 같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불행의 사슬을 끊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자 씨의 지혜가 한 가정을 구하고 시대가 만든 괴물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자 씨의 선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